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암면외과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재민입니다. 오늘 저는 교과서 읽어주는 교수님이라는 부제하에 새로 나온 구강암면외과 교과서의 2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석사과정 1학년 학생들과 수업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 동안 2장, 이 한 장의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공부할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전달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새로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부분, 그리고 일반 의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한 번 더 숙지하면 좋을 내용 위주로 교과서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 장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서문입니다. 밑줄 친 내용을 한번 보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신체 상태뿐 아니라 정서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험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환자의 정서적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이 장뿐 아니라 이 교과서 전체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초고령 사회에 따른 노년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 수술 시 유념할 전신질환, 임상병리 검사의 내용과 의미하는 바, 수술 시 무균적 처치법, 절개와 봉합의 기초, 창상치유의 기전 및 수술 시 사용되는 기구의 명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다음의 4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암면외과 환자를 위한 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표는 초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대기하면서 작성하도록 하는 문진표입니다. 이런 문진표를 시행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를 위해서라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밑줄 친 내용을 한번 보면 과거력이나 약물 복용 여부, 알러지 및 지혈과 관련된 부분의 확인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과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표 2-2에는 구강외과 수술 시 유념할 전신질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수술이라 할지라도 표에 나오는 질환들은 스크리닝해서 주의사항에 대해 챙겨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 2-3은 ASA 신체 등급 분류표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PS6는 없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뇌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내가 볼 수 있는 환자와 의뢰할 환자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행복한 치과의사로 살 수 있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그룹은 대부분 PS1, 2, 3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PS3에 해당하는 환자를 내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표 2-2에 나오는 질환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임상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출혈 관련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응고장애를 가진 환자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치의에게 컨설트를 보내도록 합니다. 검사 수치상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혈소판이나 혈장 성분 수혈 등을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간 기능과 혈액 응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경화와 같은 간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표 2-17은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는 5일 중단 후 시술을 하게 되며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치의마다 다른데
수술을 위해 와파린을 며칠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면 입원해서 헤파린 제제로 변경 후 시술을 하고,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내용처럼 2일 전 중지한 다음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헤파린을 투여받는데 이 경우 약물 지속 시간을 고려하여 투석 다음 날 시술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노악, 뉴오럴 앤티코아귤런트라 불리는 약제들이 개발되어 와파린 적응증인 분들이 노악으로 대체 복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악은 2-3일 정도 복용 중단 후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악은 주로 사반으로 끝나는 약물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혈액화학 검사 부분입니다. 학생 수업 때는 각 검사 수치의 정상 범위를 시험을 통해 외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검사들 중 감염과 관련된 검사들을 보겠습니다. 출혈이 동반되는 수술을 하는 구강암 외과에서는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위의 검사들을 술전에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 환자분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용 문제로 컴플레인을 많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측에 나오는 간이 검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혈액맥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들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인 소독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염 관리의 첫 부분으로 기구 소독에 대한 여러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대부분의 수술기구 소독에는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게 되며 오토클레이브 이용 시에는 적절한 소독이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색변화 테이프와 지시지를 이용합니다. 표에 나오는 각 소독법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독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술팀의 무균 처치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보호구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는 가운, 모자, 마스크, 고글 또는 페이스쉴드, 장갑 순으로 준비를 합니다. 치아 삭제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에는 치질, 혈액 등이 섞여 있으며 얼굴 및 안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를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갑은 매 환자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멸균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지 청결 장갑을 착용해도 되는 상황에 대해 구분이 되어 있으니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탈의하는 과정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수술 전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한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생 전 수술복을 착용합니다. 시계, 팔찌, 반지 등의 장신구는 모두 제거하고 매니큐어 및 손톱은 미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손 위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외과적 손 위생 시 주의사항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다면 외과적 손 위생 전에 물과 소독 비누로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손을 씻는 전 과정에서 손은 항상 팔꿈치보다 높이 유지하여 사용한 물이 손가락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합니다. 전체 문지르는 시간은 2분 이상이며 손을 씻는 과정에서 수술복이 젖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브러쉬를 사용한 외과적 손위생 방법입니다. 세면대는 수술방 바깥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을 틀 때는 왼쪽 발판을 사용합니다. 한 번 누르면 물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손끝부터 팔꿈치 위 2인치까지 미온수로 적십니다. 소독제가 포함된 브러쉬는 손 위생 공간 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독제가 포함된 브러쉬를 사용하여 양손의 손끝, 손가락, 손가락 사이, 손바닥, 손등, 발, 팔꿈치를 문지릅니다. 반대쪽 팔, 팔꿈치도 동일하게 문지릅니다. 손과 팔을 든 상태에서 손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손을 위로 하여 이동한 후 멸균된 타월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멸균 가운이나 장갑 착용 전에 손은 완전하게 건조시킵니다. 외과적 손위생 후 손닦기입니다. 소독 간호사가 건네주는 수건을 받습니다. 이때 수술상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손으로 안전하게 수건을 받습니다. 수건을 펼친 후 양손으로 한쪽 끝면을 잡고 손바닥, 손등을 닦습니다. 손을 닦는 부분을 접어 넣습니다. 나머지 면을 길이대로 반을 접습니다. 한 손에 손목에 반을 접어 조심스럽게 닦아 팔꿈치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옷에 닿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건조한 면으로 반대팔 손목에 올려놓은 후 팔꿈치 쪽으로 닦아 올라갑니다. 요즘은 치과의원에도 임플란트 수술실을 따로 마련하고 에어 샤워를 설치하는 등 무균적 시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 가운 착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수술 가운 입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가운 혼자 입는 방법입니다. 수술상에서 가운만 잡아 일보 간격을 두고 꺼냅니다. 가운의 첫 겹쳐진 부분을 펴고 목 부분을 잡습니다. 이때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가운의 바깥쪽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가운을 펼쳐서 양쪽 안에 어깨 부분을 잡고 뒤집는 동시에 양손을 넣어 올리고 소매 안에 손을 넣습니다. 순회 간호사가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운이 더러워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목끈과 허리끈을 메어줍니다. 가운의 소매 커프 안에서 오른손가락으로 왼손 장갑을 집어 왼손바닥에 장갑바닥이 닿도록 놓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 장갑의 접어진 쪽을 펴서 왼손이 장갑 속에 겹쳐지도록 합니다. 왼손 장갑과 가운의 손목을 잡아당겨 손이 장갑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장갑 낀 왼쪽 손으로 오른쪽 장갑을 집어 오른손바닥에 바닥이 닿도록 놓습니다. 접혀진 장갑의 목을 뒤집어 장갑목이 가운의 손목까지 걸치도록 합니다. 가운과 장갑목을 한꺼번에 당겨 제대로 장갑이 끼워지도록 합니다. 일회용 가운의 경우 앞에 종이의 왼쪽을 제거한 뒤 왼손에 잡고 종이를 순회 간호사에게 건넨 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종이를 제외한 끝만 빼서 왼쪽 허리에 묶습니다. 두 사람 가운 입는 방법입니다. 소독 간호사가 가운의 목선 부위를 잡고 가운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은 후 펼칩니다. 수술팀원은 손을 펼쳐진 가운 안으로 뻗어 넣습니다. 이때 팔은 양손이 소매 부위에 들어가도록 가운을 팔까지 걸치도록 합니다. 순회 간호사가 수술팀원의 뒤에서 가운의 어깨 부분을 잡고 손이 나올 수 있도록 잡아당기고 허리끈과 목끈을 메어줍니다. 장갑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장갑의 커프를 접어서 양손으로 벌려주면 손등을 간호사 방향으로 하여 손가락을 벌려서 넣습니다. 소독 간호사가 반대편 쪽 장갑을 펼쳐주면 장갑을 낀 손으로 커프를 잡고 손등을 간호사 방향으로 손가락을 벌려서 넣습니다. 가운의 앞쪽 끈을 풀어 오른쪽 끈을 소독 간호사에게 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허리 왼쪽의 끈을 메어 등을 완전히 감싸도록 합니다. 구강 내 소독은 수술 부위가 구강 내 일부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구강 전체를 모두 소독하도록 합니다.
피부 소독에는 베타딘이 주로 사용되며 입술 주변에서 원심으로 동심원을 그려 나가도록 해서 한번 소독된 부위가 다시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드래핑은 수술 동안 깨끗한 소독된 구역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환자를 소독된 천으로 덮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림과 같이 외래 시술 시에는 환자의 얼굴을 소독된 소공포를 이용하여 덮고, 오른쪽과 같이 수술실에서 수술을 할 때는 머리 부분을 완전히 감싸고 수술 부위만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기본 수술법 및 수술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개 시 파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 A는 펜 파지법, B는 테이블 칼 파지법입니다. 파지법은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메스는 어떤 경우라도 단단히 그러나 가볍게 잡아야 하며 절개선에 인접한 골이나 치아에 손가락을 지지하여 안전한 절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피부 절개 시 유의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직각으로 시작해서 중간은 사선, 마지막은 다시 직각으로 끝내야만 절개선의 깊이가 일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일격의 피부 전층까지 일정한 깊이로 절개합니다. 세 번째, 절개 시 가능한 한 모낭, 혈관 및 신경 등과 평행하게 절개를 합니다. 네 번째, 피부 절개 시에는 항상 그 크기와 방향이 섬유의 주행 방향과 일치하는 랑거시 선에 따라 절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랑거시 선은 오른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피부 진피의 콜라겐 섬유 배열을 부위에 따라 나타낸 선으로 섬유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절개해야 봉합 부위 텐전이 작아서 수루에 바늘 조직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면부 피부 수술은 수루 바늘 조직의 크기가 최소로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주름, 머리카락으로 덮이는 부분, 피부 점막 경계 또는 비순 이행부나 악화 경부와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절개선이 오도록 하는 것이 절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혈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술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혈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전기소작에 의한 지혈에 사용되는 전기소작기, 에피네프린을 함유한 약품, 옥시다이즈드 셀룰로즈 제제인 서지셀, 젤라틴 스폰지, 골출혈에 사용되는 본왁스와 흡수성 재료인 오스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혈액응고 과정의 피브린 포메이션 기전을 활용한 피브린 글루 및 혈소판 활성 및 피브린 형성을 도모하는 지혈 재료 등이 수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상봉합입니다. 봉합 부분에서는 먼저 봉합에 사용되는 봉합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봉합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시술에 적절한 봉합사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봉합사들이 두꺼운 글씨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창상의 봉합에서 가장 중요한 봉합의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들 홀더로 니들의 4분의 3 부위를 잡는다. 두 번째, 봉합침은 조직 표면에 수직으로 들어가고 만곡도에 따라 조직을 통과해야 한다. 세 번째, 조직이 들어가는 깊이는 변연에서 거리보다 크게 해서 조직이 외반되게 하고 절개선에서 같은 거리 및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 피판인 경우 유동 조직에서 고정된 조직으로 봉합한다. 두께 차이가 있는 경우 얇은 조직에서 두꺼운 조직으로 통과해야 하고 얇은 조직에서는 보다 깊게 통과해야 한다. 어프록시메이션만 되도록 하고 장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에 장력이 있다면 조직 박리를 추가로 시행하여 장력을 최소화시킨다. 봉합의 간격은 3-4mm로 한다. 매듭은 절개선상에 두지 않고 도그 이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봉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봉합을 한다면 굳이 봉합법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나만의 봉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봉합을 하다 보면 봉합사가 풀리거나
매듭이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매듭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퀘어 매듭은 정방향과 역방향 한 번씩 매듭을 만든 것으로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서전스 낫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정방향으로 한 번의 이중 매듭과 역방향으로 한 번의 매듭으로 단단하게 조여짐과 동시에 느슨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라니 매듭은 두 번의 정방향 매듭과 한 번의 역방향 매듭으로 이루어지며 두 번의 정방향 매듭으로 인해 단단하게 조여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기구입니다. 다양한 수술기구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개별 기구들 명칭보다는 각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매복 사랑니 발치 시 사용되는 기구 준비입니다. 다음은 구강 외 절개 배농 시술 시 필요한 수술 기구들입니다. 다음은 피부나 구강 점막의 열상의 봉합에 이용되는 기구들의 준비입니다. 피부 조직을 잡거나 잘라내기 위한 조직 겸자와 아이리스 가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내용인 창상 치유 및 기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상 치유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창상이란 세포 손상을 동반한 조직의 해부학적, 기능적 연속성의 차단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손상받은 조직은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도록 하는 치유 과정을 거칩니다. 잃어버린 조직의 회복은 두 가지 다른 과정, 재생과 복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재생은 치유 과정의 최종 산물이 손상받기 전의 상태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된 상태이고 복원은 조직의 완전성이 섬유성 결체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재생과 달리 복원된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기능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두 번째, 피부 치유의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부 창상의 치유는 치유 과정의 전형으로서 모든 조직의 치유는 부차적인 변화를 제외하면 피부 창상의 치유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발치나 임플란트, 치주 치료와 같은 수술 후 치유 과정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에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치유의 단계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단계를 염증기라 칭합니다. 염증기의 초기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응집하는데 이는 혈액 소실을 방지합니다. 또한 브라디키닌, 히스타민에 의해 혈관 내피세포 사이 간격이 벌어짐으로써 백혈구 침륜이 일어납니다. 먼저 중성구가 침륜하고 이후 림프구가 침륜하는데 림프구가 분비하는 림포카인은 항생작용을 가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식세포가 활성되어 박테리아를 죽이고 혈관 확장 매개체를 생산합니다. 아울러 치유 능력에 관련 있는 섬유아세포 화학 주성인자, 섬유아세포 자극인자를 분비합니다. 혈소판의 활성은 PDGF와 FGF 같은 성장인자를 분비하는데 이는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혈관 생성 단계입니다. 염증세포와 섬유아세포의 활발한 대사로 창상 치유 부위에는 국소적인 저산소증이 유발되며 이 현상이 혈관 생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국소적인 산증과 락테이트 침착은 섬유아세포 증식과 교원질 합성을 일으킵니다. 또한 대식세포는 PDGF, FGF 등의 혈관 생성 인자를 분비하고 이러한 새로운 혈관의 발현은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더불어 일시적인 회복 조직인 유가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섬유아세포 증식이 일어나며 결체 조직이 회복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체 조직의 상방에서 상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표피의 치유가 완료됩니다. 앞서 살펴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is a contraction of the capillaries to reduce bleeding. Red blood cells and platelets released from damaged blood vessels flow into the wound, aggregate, and produce a plug or clot in the wound. The first step in the inflammatory process is dilatation of the capillaries. Increased permeability of the capillary allows serum and white blood cells to migrate into the wound area. Here, the white blood cells differentiate into different cells, including neutrophils and macrophages. Neutrophils and macrophages are During the proliferation phase, the wound is 늘어난 혈관 내피세포 사이로 백혈구 침륜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The formation of new capillaries, angiogenesis, ensures that nutrients are supplied for granulation tissue formation and is essential for wound healing. Fibroblasts are the predominant cells in the 섬유화세포의 증식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Reepithelialization starts. The epithelial cells change shape to facilitate locomotion and crawl across the wound bed to cover it. The transition from granulation tissue to scar tissue involves reorganization and maturation of collagen fibers to maximize tensile strength.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창상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상 감염입니다. 창상 부위에 박테리아가 10의 5에서 6승계 이상인 경우 감염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조직 관류가 있겠습니다. 손상 부위에 발생한 저산소증은 낮은 pH를 유발하고 조직 파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당뇨나 방사선조사, 소혈관 동맥경화증, 만성 감염 등은 대부분 산소 전달계의 잘못에 기인하는데 심한 당뇨병 환자가 치유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소혈관 폐색이 순환을 방해하고 그에 따른 창상 허혈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 항암제에 의해 창상 치유가 저해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구강암면 외과 교과서 4판 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지루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